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겉으로 보면 친절하고 웃음도 많으며 말도 상냥한 사람. 처음에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있으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왠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자꾸 내 행동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친절합니다. 웃으면서 대화하고 농담도 잘 받아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기만 한데 유독 나만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고 정말 내 문제인가 싶어집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말은 여전히 상냥한데 조금만 실수해도 과하게 반응합니다. 미묘하게 비꼬는 말투로 내 기분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민해서 잘못 느낀 걸까? 아니면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거나 아무 일도 없었는데 피곤합니다.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이해한다는데 태도로는 압박하고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함께 있으면 답답한 사람들. 웃으면서 말하는데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한 줄의 위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거절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 서울에 사는 순자 씨는 60이 넘어 마트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고 시작한 일입니다. 물건 정리하고 진열하는 일이라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출근길이 점점 무겁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쯤 되니 매니저 민수 씨가 다가옵니다. 얼굴엔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가 있습니다. 순자 씨 오늘 늦게까지 남아서 창고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말투는 부드럽고 목소리도 상냥합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탁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재고 정리를 부탁받았는데 그날 순자 씨는 작은 딸내 손주를 돌봐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딸이 저녁 약속이 있어서 미리 부탁한 일이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오늘은 손주를 봐줘야 해서요. 민수 씨는 그때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말은 이해한다는 투였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물건 정리할 때 순자 씨한테만 말을 안 거는 겁니다. 다른 알바생들이랑은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순자 씨 옆을 지나갈 땐 차가운 표정으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다른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말로는 뭐라 하지 않았지만 태도로 보여줬습니다. 거절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걸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동안 순자 씨는 계속 매니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물건 진열할 때도 더 꼼꼼하게 했고 청소할 때도 다른 데까지 같이 닦았습니다. 먼저 인사도 하고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그제야 민수 씨는 다시 예전처럼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탁을 들었을 때 순자 씨 머릿속에는 지난달 일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은 정말 일찍 가고 싶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또 거절했다가 한 달 전처럼 되면 그 불편함을 또 견뎌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인사도 안 받고 말도 안 걸어주고 눈치만 봐야 합니다. 순자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은 거절하면 이렇게 표정이 변할까? 왜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할까?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힘들게 얻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순자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남아서 도와드릴게요. 민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합니다. 역시 순자 씨가 제일 믿음직스러워요. 하지만 순자 씨 마음속은 무겁습니다. 또 늦게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 준비도 늦어지고 몸도 더 피곤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도와주면 다음에도 또 부탁을 할 게 뻔합니다. 거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속 부탁이 오니까요. 순자 씨는 알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말이죠. 처음엔 한 번만 하던 부탁이었는데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됐습니다. 다른 알바생들한테는 이런 부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로 안 된다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순자 씨는 거절을 못 합니다. 나이 들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생각합니다. 왜 항상 나만 이런 일을 맡게 될까?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물러 보이는 건가? 다음엔 어떻게든 거절해야지 생각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오면 또 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민수 씨의 차가운 표정이 떠오르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부탁을 할 때 선택권을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태도로는 압박을 가합니다. 특히 나이든 알바생이나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방식을 더 많이 씁니다. 거절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이용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상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친절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도구일 뿐이다. 민수 씨처럼 겉으로는 웃으면서 부탁하지만 거절하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친절은 진짜 친절이 아닙니다. 상대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수단입니다. 특히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순자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또 이런 부탁이 왔을 때 거절하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수 씨가 늦게까지 남아달라고 부탁할 때 바로 내라고 하지 말고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늘은 집에 일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 오전에 일찍 와서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절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주는 거죠. 만약 민수 씨가 아, 그래요? 하며 표정이 굳으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은 정말 어렵지만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필요한 부분 도와드릴게요. 이 말은 도와주긴 하되 내 시간은 지킨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만약 민수 씨가 다음날 지연 씨한테만 말을 안 걸거나 다른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면 그때는 직접 물어봅니다. 매니저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을까요? 요즘 뭔가 불편하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정면으로 물어보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말로 뭐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답합니다. 만약 거절했는데도 자꾸 같은 부탁이 온다면 이번엔 더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늦게까지 남는 건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무 시간 안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부터는 안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절하고 나서 혹시 잘릴까봐 걱정이 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근무 시간 동안 충분히 일하고 있다. 근무 시간 외 일은 내 의무가 아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게 중요합니다. 민수 씨 같은 사람들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건 민수 씨의 문제이지 순자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자 씨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 시간과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민수 씨가 표정을 굳히고 태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두 번 지나가면 패턴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거절해도 괜찮은 사람과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순자 씨가 계속 네 라고 하면 후자가 됩니다. 하지만 한두 번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면 전자가 됩니다. 그러면 민수 씨도 다음부턴 함부로 부탁을 안 합니다. 부탁할 때도 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젊은 알바생들한테 하듯이 순자 씨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순자 씨도 이제는 퇴근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주도 봐줄 수 있고 집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도 없고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용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무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내 선택이고 내 권리입니다. 두 번째, 죄책감을 유발하는 사람. 민재 씨는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습니다. 처음엔 이웃들과 친해지려고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아파트 일도 의논하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임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부녀회장 수연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상냥합니다. 민재 씨, 이번 주말에 아파트 화단 정리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재 씨는 이미 주말에 손주를 보기로 했습니다. 딸이 출장을 가서 토요일 하루 종일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죄송한데 이번 주말은 손주 봐줘야 해서요. 수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요즘 다들 너무 바쁘신지 도와주실 분이 별로 없어요. 민재 씨 가슴이 철렁합니다. 수연 씨 목소리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저만 혼자 할 수도 없고 이번에도 또 못하게 됐네요. 말은 이해한다는 투지만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민재 씨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민재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안 가면 수연 씨 혼자 힘들겠구나. 다른 사람들도 안 온다는데
내가 빠지면 정말 혼자 하시게 되는 건가? 그럼 너무 미안한데. 수연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저번 달에도 사람이 별로 안 왔거든요. 저 혼자 3시간 동안 화단 정리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려나 봐요. 민재 씨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수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친절하고 웃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탁할 때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안 도와주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안 도와주면 수연 씨가 혼자 고생하고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나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재 씨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럼 제가 오전에만 잠깐 도와드릴게요. 손주는 오후에 봐주면 되니까요. 수연 씨 목소리가 환해집니다. 어머, 정말요? 고마워요. 역시 민재 씨는 그럴 줄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재 씨는 한숨이 나옵니다. 딸한테 전화해서 손주를 오후에 데려오라고 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손주를 봐야 합니다. 하루 종일 쉴 시간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이겁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달에도 아파트 청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수연 씨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바쁘시대요. 저만 혼자 할 수도 없고요. 민재 씨는 그날도 안 된다고 했다가 결국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연 씨가 혼자 고생한다는 말에 차마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소하러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민재 씨가 물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오셨네요. 수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연락했더니 오신대요. 그 순간 민재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 없다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괜히 따지는 사람 같고 의심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화단 정리 가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 있을 겁니다. 민재 씨는 알고 있습니다. 수연 씨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수연 씨 말을 들으면 항상 죄책감이 든다는 겁니다. 안 도와주면 미안하고, 거절하면 이기적인 것 같고, 나 때문에 수연 씨가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또 그랬을까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부탁할 때 자기 어려움을 먼저 말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은 안 도와주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자동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안 도와주면 나쁜 사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자발적 선택에서 나온다. 죄책감으로 이끌어낸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 강요다. 수연 씨처럼 자기 어려움을 강조하며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부탁은 진짜 부탁이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상대를 움직이려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민재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또 이런 부탁이 왔을 때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연 씨가 다른 사람 없다고 말할 때
동정하지 말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른 분들한테 한 번 더 연락해 보세요. 저는 이번 주말은 정말 어려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수연 씨 문제는 수연 씨가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수연 씨가 혼자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미안해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정말 안 되네요. 이 말은 다음번엔 하되 지금은 안 한다는 뜻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수연 씨가 잠깐만이라도 좀 와달라고 하면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오전도 안 되고 오후도 안 돼요. 손주를 하루 종일 봐줘야 해서요. 이 말은 협상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설득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만약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수연 씨가 역시 착하다고 칭찬하면 그냥 넘기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이에요. 다음번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은 계속 죄책감 들게 부탁하지 말라는 뜻이고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거절하고 나서 혹시 수연 씨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연 씨 일은 수연 씨 책임이다. 내가 다 도와줄 의무는 없다. 내 시간과 가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게 중요합니다. 수연 씨 같은 사람들은 자기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건 수연 씨 문제이지 민재 씨 문제가 아닙니다. 민재 씨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 일정과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수연 씨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두 번 지나가면 패턴이 바뀝니다. 수연 씨도 민재 씨한테 함부로 부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죄책감이 통하는 사람과 통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민재 씨가 계속 미안해하면 전자가 됩니다. 하지만 한두 번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 후자가 됩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 시간과 가족을 지키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민재 씨도 이제는 주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주도 편하게 봐줄 수 있고 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항상 내 책임은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돕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죄책감으로 움직일 필요 없이 내 선택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은근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 정숙 씨는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글씨도 쓰고 차도 마십니다. 그 중에서 같은 반 혜림 씨와 자주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엔 활발하고 친절한 사람이라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혜림 씨와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오늘도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차를 마시는데 정숙 씨가 요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그림 대회상을 받았다고요. 선생님이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칭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축하한다며 웃으며 들어줍니다. 그때 혜림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요, 축하해요. 그런데 우리 손주는 작년에 전국대회에서 상 받았거든요. 말은 정숙 씨 손주 칭찬하는 것처럼 시작했지만 결국 자기 손주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혜림 씨 손주 이야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정숙 씨는 그냥 웃고 있지만 속으론 뭔가 찜찜합니다.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남편이랑 제주도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다고 했죠.
혜림 씨는 웃으며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도 좋죠. 저는 작년에 유럽 한 달 여행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대화 주제는 혜림 씨 유럽 여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뭘 먹었는지, 사진은 어떻게 찍었는지 다들 혜림 씨 이야기만 듣게 됐습니다. 정숙 씨는 제주도 이야기를 더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제주도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전달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수업에 갔습니다. 백화점에서 할인할 때 샀는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혜림 씨가 그 옷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예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정숙 씨가 백화점 이름을 말하자 혜림 씨는 아, 거기요?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보통 명품 매장에서 사는데 요즘 백화점에서 할인할 때 브랜드 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말은 칭찬하는 것 같은데 듣고 나니 기분이 묘합니다. 내 옷이 갑자기 싸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혜림 씨가 나쁜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손주 자랑한 것도 여행 이야기한 것도 다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왜 기분이 이렇게 가라앉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알겠습니다. 혜림 씨는 항상 내 이야기보다 한 단계 위를 말합니다. 내가 유치원 대회 이야기하면 전국 대회를 말하고, 내가 제주도 이야기하면 유럽 여행을 말하고, 내가 백화점 옷 이야기하면 명품을 말합니다. 말투도 상냥하고 얼굴엔 미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면 내가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내 경험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혜림 씨는 항상 나보다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혜림 씨 앞에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뭘 말해도 혜림 씨가 더 대단한 이야기를 꺼낼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비교당할 일도 없고 작아질 일도 없으니까요. 오늘도 수업 후 차 마실 때 정숙 씨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림 씨가 물어봅니다. 정숙 씨는 요즘 별일 없어요? 왜 말이 없으세요? 정숙 씨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별일 없다고 하자니 정말 별일 없는 사람 같고, 있다고 하자니 또 혜림 씨의 더 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정숙 씨는 생각합니다. 혜림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같이 있으면 이렇게 불편할까? 내가 예민했나? 아니면 내가 질투하는 건가? 하지만 분명 건 이겁니다. 혜림 씨와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 경험이 초라해 보이고 뒤처진 것 같고 열등감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게 항상 자기 이야기로 바꿉니다. 그것도 상대보다 조금 더 나은 이야기로요.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더 낫다는 걸 보여줍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을 느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한다.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일 뿐이다. 혜림 씨처럼 항상 비교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고 공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더 낫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자꾸 열등감이 생깁니다. 내 경험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정숙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열등감 없이 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혜림 씨가 자기 손주가 전국대회 나갔다고 말할 때 위축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저희 손주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지키는 겁니다. 혜림 씨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죠. 만약 혜림 씨가 유럽 여행 이야기를 길게 한다면 듣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으셨겠어요. 저는 제주도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 말은 주제를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혜림 씨 이야기만 하게 두지 않는 거죠. 만약 혜림 씨가 내 옷을 보고 백화점 브랜드도 괜찮다고 하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이 말은 내 선택을 지키는 겁니다. 혜림 씨 기준에 맞출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혜림 씨가 또 비교할까봐 말하기 꺼려지더라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번에 공원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혜림 씨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경험은 누가 뭐래도 내게 소중한 겁니다. 혜림 씨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경험은 내게 의미 있다. 비교할 필요 없다. 혜림 씨 기준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게 중요합니다. 혜림 씨 같은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혜림 씨 문제이지 정숙 씨 문제가 아닙니다. 정숙 씨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 경험을 지키고 당당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혜림 씨가 또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가 흔들리지 않으면 달라집니다. 혜림 씨도 함부로 비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비교에 흔들리는 사람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정숙 씨가 계속 기죽으면 전자가 됩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하면 후자가 됩니다. 비교는 상대의 기준일 뿐입니다. 내 경험은 내게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숙 씨 손주가 받은 상도 의미 있고, 제주도 여행도 아름다웠고, 백화점에서 산 옷도 예쁩니다.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출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은 내가 만족하면 됩니다. 정숙 씨도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영수 씨는 동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한 지 1년쯤 됐습니다. 한 달에 2번 모여서 근처 산에 오르고 식사도 합니다. 회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다들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그 중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진호 씨가 있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고 웃음도 많아서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진호 씨 때문에 모임이 불편합니다. 오늘도 등산을 마치고 식당에 모였는데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진호 씨가 회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뭐 드실까요? 정해주세요. 다들 이것저것 의견을 냅니다. 누구는 삼겹살이 좋다 하고 누구는 회가 좋다 합니다. 의견이 나뉘니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누군가 진호 씨한테 묻습니다. 총무님이 정해주시면 되잖아요. 진호 씨는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하셔야죠. 저는 그냥 예약만 하는 거예요. 결국 한참을 논의한 끝에 삼겹살로 정해졌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회비를 거둘 시간입니다. 진호 씨가 봉투를 돌리며 말합니다. 각자 10,000원씩 넣어주세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10,000원씩으로는 모자랍니다.
1인당 12,000원이 나왔습니다. 회원 한 분이 말합니다. 총무님 10,000원으론 모자라는데요. 진호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 봐요. 그럼 각자 2,000원씩 더 내주세요. 모두들 지갑을 다시 꺼내서 돈을 더 냅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등산 코스를 정할 때였습니다. 진호 씨가 단체 카톡방에 물어봤습니다. 다음 주 어디로 갈까요? 의견 주세요. 회원들이 여러 산 이름을 댔습니다. 진호 씨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가보니 그 산은 너무 험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르기에 무리였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온 분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톡방에서 불만이 나왔습니다. 코스가 너무 어려웠다고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그때 진호 씨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회원분들이 추천하신 곳이잖아요. 영수 씨는 그 답변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회원들이 추천하긴 했지만 결정은 진호 씨가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라면 코스 난이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진호 씨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전달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 날짜를 정할 때였습니다. 진호 씨가 카톡으로 물어봤습니다.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 어떠세요? 대부분 괜찮다고 했는데 몇 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진호 씨는 그날로 확정했습니다. 다수결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일날 오신 분이 10명밖에 안 됐습니다. 평소 20명이 오던 모임인데 절반만 온 겁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분위기도 어색하고 식사 예약한 인원수도 안 맞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진호 씨한테 말했습니다. 총무님, 다음부턴 날짜 조율 잘해주세요. 진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다들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못 오신다고 말씀 안 하신 분들 책임 아닌가요? 영수 씨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총무 역할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와서 영수 씨는 생각합니다. 진호 씨는 총무를 맡고는 있지만 실제로 총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을 회원들한테 떠넘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메뉴 정하기도 회원들이 정하라고 하고 금액 계산도 잘못해놓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코스 선정도 회원들 추천이라며 책임을 피하고 날짜 조율도 제대로 안 하고 다수결이라고 합니다. 영수 씨는 알고 있습니다. 진호 씨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진호 씨와 모임하면 항상 불편하다는 겁니다. 뭐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게 없이 항상 당일날 문제가 생기고 그때마다 진호 씨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해서 회원들이 서로 눈치만 보게 됩니다. 영수 씨는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진호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총무 역할을 제대로 안 한다고 말이죠. 누군가 총무를 바꾸자고 말해야 하는데 차마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진호 씨는 평소에 친절하고 웃음도 많으니까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뭐라 하기가 애매합니다. 하지만 모임 때마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할은 맞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결정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치에 있으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그 위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진호 씨처럼 역할만 맡고 책임은 안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다른 사람한테 떠넘깁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른 사람들 몫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수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호 씨가 메뉴를 정하자고 회원들한테 떠넘기면 누군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총무님이 두세 가지 추천해 주시면 그 중에서 우리가 고를게요. 이 말은 역할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총무가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키는 거죠. 만약 진호 씨가 금액 계산을 틀렸을 때 그냥 넘기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부턴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은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일하라는 신호입니다. 만약 진호 씨가 등산 코스 선정 실수를 회원들 탓으로 돌리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추천은 회원들이 했지만 결정은 총무님이 하신 거잖아요. 다음부턴 코스 난이도를 확인하고 정해주세요. 이 말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만약 진호 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 회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해서 대표로 한 분이 진호 씨한테 말합니다. 총무 역할이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분께 맡기는 게 어떨까요? 이 말은 역할을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진호 씨 때문에 모임이 불편하다면 참지 말고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 때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총무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책임도 분명히 하자고 말합니다. 진호 씨 같은 사람들은 역할만 맡고 책임은 안 집니다. 하지만 그걸 계속 허용하면 모임이 망가집니다. 회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진호 씨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역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과 책임 회피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진호 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다하면 존중받습니다. 역할을 맡았으면 책임도 져야 합니다. 결정을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됩니다. 진호 씨도 총무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임도 편해지고 회원들도 만족합니다. 우리 모두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약속은 지켜야 하고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진짜 모습은 작은 행동 속에 숨어 있다. 오늘 우리가 본 4가지 유형의 사람들. 거절 못하게 만드는 사람. 죄책감을 유발하는 사람. 은근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겉으로는 친절한데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말로는 이해한다는데 태도로는 압박합니다. 웃으면서 말하는데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싶고, 내가 이상한가 싶고, 내 감정이 틀렸나 싶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건 당연합니다. 그 불편함이 당신을 지키는 신호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참으면 복이 온다고요.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진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부탁받으면 네라고 했습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착한 것과 이용당하는 건 다릅니다. 배려하는 것과 무시당하는 건 다릅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과 나를 잃는 건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을 편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편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부탁을 다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비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책임을 떠안을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표정이 굳고 태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한두 번 지나면 패턴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함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이 편해집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당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말들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이자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평생 착한 사람으로만 살 필요 없습니다. 가끔은 단호해도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 편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고 참을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소중한 것에 쓰세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시간 보내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세요.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불편하셨는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요. 서로에게 배움이 될 겁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더 당당해지고, 더 편안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나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